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전 세계가 주시하던 러시아의 300조 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 그 최종 파트너가 마침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선택한 나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긴급 분석에 착수한 결과 데이터는 처참했습니다. 빙선 기술 점유율 한국 70%, 미국은 0%,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마저 한국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미국 선임연구원은 이 주간에 정밀 조사 끝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가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반드시 한국이어야만 했는지 세계 경제 지형을 뒤흔들 이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토퍼 에반스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흔히 CSIS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러시아의 경제와 안보를 연구해왔고, 그중 12년은 미 국무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국무부는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분석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1월의 어느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동료인 브라이언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석가였습니다. 우리 둘은 늘 그렇듯 각자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죠. 그때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긴급, 러시아 북극 항로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업보다도 큰 규모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금액은 300조 원, 미국 달러로는 약 2,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북극 항로였습니다. 북극은 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얼음과 혹독한 추위로 덮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진행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경로가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항로보다 운송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북극해는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상선으로는 이런 조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쇠빙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고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도록 설계된 특수 선박이었죠. 러시아는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했고 이 북극 항로를 통해 가스를 수출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쇠빙 LNG 운반선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외부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가 그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기술도 갖고 있었으니까요. 혹은 중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러시아와 오랫동안 협력해 왔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은 이 둘 중 하나가 선택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이메일에는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사무실은 따뜻했지만 팔에는 소름이 돋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제 반응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잠시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 대신 제 모니터를 돌려 그가 직접 화면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라고? 우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발표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15년, 참여 기업은 50곳이 넘을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추측이나 오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일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건 분명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듯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잖아.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러시아의 공식 통신사인 타스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기사는 첫 화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해빙으로 인해 점점 현실적인 상업 항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의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선박이 필수였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은 수미터 두께의 얼음을 뚫고 나아가야 했고 선체 내부의 가스를 혹한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선박 파손이나 인명피해, 심지어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기술 집약적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없었고 중국에는 자금은 있지만 지나친 의존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선택지를 찾았고 그 결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에게 한국 조선업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움직였고 화면에는 여러 그래프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전히 충격적인 숫자를 보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쇠빙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선박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찾기 위해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0%였습니다. 단 한 척도 만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15년 동안 국제관계와 글로벌 권력을 연구해 온 사람이 정작 이런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70%라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리더인 로버트 윌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B 긴급회의. 지금 당장. 브라이언과 저는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로버트 윌슨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으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국제 정세를 분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늘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러시아 발표를 봤을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한국 담당 분석가인 제니퍼 테일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봐왔습니다. 그들이 늘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들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정확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한국 전쟁과 미군 기지부터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 계산을 한 겁니다. 중국 의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책적 대응, 경쟁 가능성, 외교적 파장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두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70%와 0%. 그 숫자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웹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도시로 한국과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비쌌고 며칠간의 휴가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워싱턴의 그 차가운 11월 아침은 제 모든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12월 초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추위가 마치 벽처럼 몸을 덮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이 들었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몸에 더 단단히 여미고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차된 차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차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가 지나치며 본 차량 10대 중 3대가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이 러시아 공항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약 30%가 한국산이었던 셈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러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제 옆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어주었는데 차량은 현대 모델이었습니다. 몇 년은 사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상태는 매우 깔끔했습니다. 뒷좌석에 타자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워싱턴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반갑다는 인사를 건넨 뒤 계기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차예요. 한국 차. 아주 좋아요. 조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 차 얼마나 오래 타셨어요? 그는 손가락 7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이 차를 매일 타고 있어요. 러시아 겨울은 아주 춥죠. 영하 20도, 가끔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이 차는 멈춘 적이 없어요. 고장도 안 납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외벽에 걸린 큰 삼성 간판이 보였고 LG 가전 매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한 현대 자동차 전시장도 지나쳤습니다. 운전사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한국 제품 많이 보이죠?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3년 전에 중국 차를 샀어요. 첫 겨울에 엔진이 얼어버렸습니다. 시동이 안 걸렸죠. 결국 차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기아차를 타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차는 어떤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일본 차 품질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한국 차랑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왜 더 내야 하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차는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엔 많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 차가 더 낫습니다. 대형 쇼핑몰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한국 화장품 브랜드, 심지어 한국 식품 회사 로고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부 제품이 잘 팔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이 도시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러시아를 잘 대해줘요. 여기 공장도 세우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기술도 가르쳐줘요. 그냥 물건 팔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아서 함께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적었습니다. 항만청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안 가까이에 자리한 큰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며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차는 절대 배신 안 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차량 성능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부국장 드미트리 소콜로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에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고 선반에는 여러 종류의 선박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해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소콜로프는 50대 중반의 키 큰 남성이었고 회색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반스 씨. 자리에 앉자.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창밖의 선박들을 바라본 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답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년 넘게 러시아에서 일해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 왔죠. 공장을 세울 때도 러시아 근로자들을 교육했고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항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들 중 일부는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성품만 팔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진짜 협력이고 신뢰입니다. 다시 저를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의존을 원합니다.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 말입니다. 기술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10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기록한 뒤 러시아 근로자들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렉세이 로마노프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분 후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알렉세이 로마노프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한국인 관리자들과 일한 경험을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전에 만난 어떤 상사들과도 달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국인 상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난감과 꽃을 들고 와서 1시간 넘게 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의 차이도 설명했습니다. 그쪽 관리자들은 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인 관리자들은 옆에서 함께 일하며 직접 보여줬습니다. 실수에도 화내지 않고 가르쳐줬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일부는 제 친구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건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관계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은 더 떨어졌지만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한국 식당에는 러시아 가족들이 가득했고 화장품 가게 진열장은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된 기기 대부분도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한국은 이 도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무력이나 압박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로 우주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우주 발사 기술을 원했고 먼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대신 러시아를 찾았고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로 프로그램에서 양국 과학자들은 수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했고 그 실패를 함께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은 누리라는 자체 로켓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국 기술로 만든 발사체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어두운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달랐다면 지금의 관계도 달라졌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아왔고 우리는 통제를 우선해왔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말, 알렉세이의 눈물, 그리고 15년간의 신뢰를 말하던 드미트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존재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현장에서 느껴진 확실한 변화들까지요. 하지만 CSIS 사무실로 돌아오자 저는 제 안에서 묘한 망설임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본 모든 것이 단지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특별했을 수도 있고 택시 운전사나 알렉세이 로마노프가 유난히 한국의 호의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에서의 한국 성공은 전체 판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규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이동에 관한 보고서를 써야 했고 경제 제재와 관련된 회의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돼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국을 더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현지 방문을 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를 보내며 겉으로는 기존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꾸만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를 열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같은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말했던 신뢰라는 단어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CSIS의 다른 분석가들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건 과장이다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이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브라이언 밀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말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걸 찾았어.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쇠빙 LNG 운반선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일반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각종 특수 선박에서도 선두야. 사실상 글로벌 조선 시장 전반을 주도하고 있어. 그는 화면을 더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업용 선박을 거의 만들지 않고 있어.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접었어.
숫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정 기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놓쳐버린 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을 낡은 산업이라고 봤어. 소프트웨어나 금융 같은 분야가 미래라고 생각했지. 제조업은 다른 나라들이 맡아도 된다고 판단했어.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믿었던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글로벌 무역의 90%는 여전히 바다로 이동해. 배는 아직도 핵심이야. 그 순간 제가 너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량도 에너지도 자동차와 전자제품도 모두 배를 통해 이동합니다. 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다른 나라의 운송 능력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그건 곧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제니퍼 테일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한국 관련 회의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내용으로 공식 보고서를 쓸 계획이 있나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3번이나 쓰기 시작했다가 지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니퍼는 제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한국을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본다면 계속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놀라게 되겠죠. 누군가는 현실을 말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쓴다는 건 제가 15년 동안 가졌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무부의 오랜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제 경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중이었는데 그녀는 제가 계속 말이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딴 생각을 하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조선업 데이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느낀 신뢰, 그리고 더 알고 싶지만 두렵다는 생각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가요. 직접 보면 되잖아요. 저는 곧바로 반박할 이유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문제, 업무 일정, 언어 문제, 인맥이 없다는 점까지요. 말은 많아졌지만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다 변명이에요. 당신은 한국에 가면 미국이 항상 중심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정확히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행 사이트를 열었다가 닫고 휴가 요청 메일을 쓰다가 지우고 서울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브라이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이거야. 미국이 우리가 믿어왔던 만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게 내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지. 처음엔 그 말이 불편했지만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커리어 내내 미국이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가정해왔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정 일부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70%와 0%. 다른 주제의 회의에 앉아 있어도 그 숫자들이 떠올랐고 러시아 군사 지출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북극 얼음을 가르며 나아가는 한국 선박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공간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 조선소의 위성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수 킬로미터씩 늘어선 시설들, 거대한 크레인, 축구장보다 큰 건식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인력 양성, 기술 축적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을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여행 사이트를 열어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했으며 한국 대사관의 기업과 시설 방문 관련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면 다시 포기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출발은 2주 후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현대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쟁 이야기나 오래된 경제 개발사가 아니라 현재의 한국을 다룬 뉴스와 비즈니스 보고서, 기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었고 현대와 LG는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브랜드였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한국의 안전 수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범죄율이 낮고 밤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라는 설명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제 생각이 얼마나 바뀌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게 될 진실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로버트 윌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간다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보고서를 쓰게 될 수도 있어. 그게 자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네. 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분석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비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와 0%, 알렉세이의 눈물, 택시 운전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눈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변화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해 여권을 건넸고 심사관은 기계로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가 즉시 정보를 확인했고 그는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본 뒤 여권에 도장을 찍어 돌려줬습니다. 전체 과정은 정확히 30초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2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30초면 충분했습니다. 메인 터미널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과 천장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곳곳에서 대기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효율과 조직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명확한 안내 표지로 정리돼 있었고 직원이 제가 탈 차량을 정확히 안내해 줬습니다. 택시는 깨끗했고 차량은 현대 모델이었습니다. 운전사는 간단한 영어를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넓고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도로는 고르게 정비돼 있었고 교통 흐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가방을 꺼낸 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현대적인 장식과 편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향해 체크인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지 주머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200달러,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택시에서요.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 기사님이 찾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택시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주머니를 다시 확인해 택시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잠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곧 전화를 끊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님이 지갑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가져오고 계세요. 30분 정도면 도착하실 거예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리면 다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지갑은 어디론가 버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셌습니다. 28분이 지났을 때 아까 그 택시 기사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지갑을 손에 들고 저에게 다가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건넸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용카드는 그대로였고 현금 200달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돈을 꺼내자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맞는 일입니다. 그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고 다시 허리를 숙인 뒤 떠났습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지갑을 들고 서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뒤 그날 저녁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각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라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밤 11시에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야외 카페에는 대학생들이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지품을 지키느라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산책하는 부부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5살과 7살쯤 되어 보였고 가족은 마치 나처럼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건 밤에도 이어지는 안전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5년간 제가 연구해온 안보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병력 이동, 국방 예산, 무기 체계, 핵 능력. 하지만 이곳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안보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밤에 달리는 사람들,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 카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인 노트북들,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 지갑. 이것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안보였습니다. 제가 군사력만을 중심으로 힘을 분석해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신뢰와 정직으로 유지되는 사회의 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조용했고 좌석은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 5시간에서 6시간은 필요합니다. 최고 속도에서도 열차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이정우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소의 고위 관리자였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조선소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구조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건식 도크에는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이정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선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직접 시설을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안전장비를 건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건조 중인 세빙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길이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길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곳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컸지만 현장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정우는 소음을 뚫고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북극에서 운항합니다. 그래서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 위에서 전체 선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선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선체는 이중구조의 특수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강철은 그런 온도에서 쉽게 부러집니다. 우리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강철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배의 앞부분은 쐐기 형태로 얼음 위로 올라가 배의 무게로 얼음을 깨며 나아갑니다. 그는 내부 구조도 설명했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단열과 용접은 완벽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극도로 정밀한 공학의 집합체였습니다. 조선소를 3시간 넘게 둘러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유럽도 시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수익이 없을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70%가 나온 겁니다. 그 자부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30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투어가 끝난 뒤 그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다른 나라들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팠습니다. 일본은 이미 부유했고 유럽은 다른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었고 반드시 최고가 될 분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엔지니어 사토 켄지를 만났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소속으로 한국 조선소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본 조선업에 대해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격차는 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절대 영원한 1위는 없습니다. 오만해지는 순간 뒤처집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해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찰 기록으로 가득 찬 노트 2권과 사진으로 채워진 카메라를 들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 온전히 되돌아온 지갑, 밤에도 안전했던 거리들, 부산의 거대한 조선소, 그리고 이정우와 사토 켄지와 나눴던 대화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숫자와 사실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30년간 이어진 지속적인 투자, 영하 50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특수 강철, 축구장 3개보다 긴 선박들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CSIS 사무실에서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동맹 전략 재평가, 우리가 놓쳐온 것들이었습니다. 작업에는 2주가 걸렸고 보고서는 200페이지 분량이 됐습니다. 데이터표와 그래프, 조선소에서 촬영한 사진들, 인터뷰 인용문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첨단 조선업을 포함한 여러 핵심 산업에서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일관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셋째, 미국은 한국을 하급 파트너처럼 인식해왔지만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 한국이 동등하거나 이미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넷째, 미국은 동맹국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솔직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국무부와 CSIS 리더십에 제출했고 주요 안보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할 준비도 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정부 관료들, 군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긴장한 상태로 단상에 섰습니다. 청중은 약 200명 정도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한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 데이터를 제시했고 부산 조선소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구축한 신뢰관계,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돌아온 지갑, 밤에도 안전한 거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들까지요. 청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며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의 남성이었고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에반스 씨, 동맹국이 너무 성공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미국 분석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입장처럼 들립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우리가 갖추지 못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상 밖의 선택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순간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의 성과를 과장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미국 이익에 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돈을 받았을 거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쇠빙 LNG 운반선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 미국은 0%입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때 제니퍼 테일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절대적 리더라고 믿으며 더 많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젊은 분석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수의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로버트 윌슨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보고서로 자네 경력이 위험해졌네. 국무부는 동맹국에 대해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게 문제라면 그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옳기를 바라네. 그날 저녁 언론사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국이 일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조선업 같은 특정 분야에 장기간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선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미국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글로벌 환경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뒤 기사가 나왔고 헤드라인은 강렬했습니다. 분석가, 한국이 주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했다고 주장.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고 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솔직한 분석에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미국 조선업계 엔지니어들은 제 보고서가 그들이 수년간 말해오던 현실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외교 관료들 중 일부는 같은 문제를 느꼈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연락은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지만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연구는 결국 책 원고로 확장됐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동맹,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동등해진 파트너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저녁 작업했고 더 많은 인터뷰와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출범했고 새 국무장관이 제 보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맹 정책을 재검토하는 패널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래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동맹국을 지시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방식, 기술을 독점하기보다 협력하는 방식,
동맹국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동맹 지침 초안에는 상호 존중과 기술 협력, 공동 이익이 핵심 원칙으로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북극 프로젝트는 미국이 동맹국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명시됐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지침은 공식 정책 권고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CSIS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을 때는 처음 러시아 발표 이메일을 받았던 그 추운 11월 아침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강당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과 같은 숫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00조 원, 70%, 0%.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효율적인 공항, 안전한 거리, 거대한 조선소와 첨단 공장들. 마지막으로 제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 택시 기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장기적인 투자가 어떤 힘을 만드는지, 그리고 파트너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미국의 힘이 영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힘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쌓아야 하는 것이고 신뢰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수는 엇갈렸지만 많은 젊은 얼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느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 가능했습니다. 제 경력은 논란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CSIS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하지 못했고 국무부도 더 이상 정기적으로 제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직접 확인했고 그 사실이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질문을 했고 젊은 분석가들은 제게 멘토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뒤 정책 결정을 내릴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같은 동맹국을 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제가 겪은 논란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북극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엔지니어들은 혹독한 북쪽 환경 속에서 나란히 일하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첫 쇄빙 LNG 운반선들이 진수됐고 그 선박들은 북극의 얼음을 가르며 새로운 항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로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결국 프로젝트의 일부에 참여하긴 했지만 주도적인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제 옛 동료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불편해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대형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겸손을 배울 기회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월성 대신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다시 세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미국 리더십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가르치고 글을 썼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강의를 맡았고 수업에서는 늘 러시아 한국 북극 프로젝트를 사례로 다뤘습니다. 학생들에게 쇄빙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대 0%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부산 조선소의 사진을 보여줬고 모든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채 되돌아온 제 지갑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밤 11시에도 안전하게 조깅하던 여성들의 모습도 설명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사회 전반에 깔린 신뢰,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관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는 설명에 지쳐 있었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러시아의 프로젝트 발표 2주년이 되는 날
한국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제작된 쇠빙 LNG 운반선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40cm였고 강화된 선체 구조부터 갑판의 장비까지 실제와 거의 똑같이 재현돼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메모는 부산 조선소에서 저를 안내했던 이정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데에는 힘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형 배를 제 책상 위 컴퓨터 옆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배를 보며 제가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형은 세상이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묵묵히 투자하고 기술을 쌓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파트너들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위계 질서에 집착한 채 기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할 것이었고 지배가 아닌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옹호할 것이었습니다. 얼음은 이미 깨지고 있었고 새로운 항로들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변화에 적응할 만큼 용기 있는 나라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다루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맹을 다시 생각하다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블로그는 수천 명의 독자를 모았고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있었고 미국이 자신들을 당연하게 대해왔다고 느끼는 다른 나라의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지배보다 존중을 믿는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은 제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어느 저녁 사무실에 홀로 앉아 또 하나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모형 배가 스탠드 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한때 저는 국제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고 미국의 힘이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발표 하나로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본 한국 차들,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 상사를 이야기하던 알렉세이 로마노프, 인천에서 되돌아온 지갑, 밤 11시에 걸었던 서울의 거리, 부산의 거대한 조선소, 그리고 이정우와 사토 켄지와의 대화까지. 각 경험은 제 가정을 흔들었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교훈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중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에 대한 30년간의 꾸준한 투자, 품질에 대한 집요함,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상의 정직함을 통해 그 존중을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진짜 힘의 기반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신뢰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맹국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술 공유를 주저하며 우리의 우월성이 영구적일 거라고 가정해왔습니다. 그 대가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극 프로젝트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고 게시한 뒤 저는 다시 모형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첨단 기술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해냈고 따라야 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넘어 스스로 리더가 됐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집요한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자신의 위치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말 것. 배우고 개선하는 걸 멈추지 말 것. 얼음은 계속 깨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로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를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오래된 지도에 매달린 채 뒤처질 것인가? 저는 2년 동안 그 질문에 답하려 애써왔습니다. 이제 선택은 다음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토퍼 에반스 연구원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300조라는 거대한 자본도 압도적인 군사력도 결국 무너뜨리지 못한 얼음을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진심과 정직이었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택시 기사님의 마음이 300조 프로젝트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에 또 어떤 놀라운 신뢰의 기적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최고의 저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